네, 반갑습니다. 자, 마인드 사회 개념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2강 들어갈 건데요. 자,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이제 인간의 존엄성 이후에 자유평등 단원 이후에 들어가는 민주정치 원리 토픽 7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원리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국민주권 원리, 국민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분립 원리 이렇게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그리고 권력분립 원리, 그리고 지방자치 원리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됩니다. 큰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또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국민주권의 원리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우리가 지난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주권이란 것은 대내적으로는 최고권을 의미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이라는 점, 요거를 좀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입헌주의 원리예요. 자, 입헌주의 원리는 입헌이란 말이 헌법의 바탕을 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근거에서 통치할 수 있는 기구,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명령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리인데, 권력 분립 원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입헌주의 원리도 그렇고 권력 분립 원리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용 보게 되면은 입헌주의 원리를 하게 된 이유가 누굴 위한 거냐면은 이제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권력 분립의 원리 마찬가지도 이것 또한 국민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즉 입헌주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의 가장 두 가지 공통점은요,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입헌주의 원리가 헌법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헌법을 누굴 위한 거냐면 이 헌법 자체가 국민을 위한 거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권력 분립이라는 말 자체를 보게 되면 권력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냐, 어떤 기관이냐, 서로 독립된 권력기관을 나눠가지고 맞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입법하고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어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 또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은 권력 분립의 원리 특성상 오늘날 사회에서 조금 약화가 돼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PT에서는 행정국가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입법부하고 행정부 간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통령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입법부는 주로 법을 만들고 얘는 법을 행정부는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행정부도 법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가겠어요? 좀 과거 어떤 군주 중심이 아니라 점점 사회권이 강화가 되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권리라든지 보장과 관련된 법들을 만들 때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좀 더 전문적이거든요. 이제 행정 관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좀 분위기가 행정국가화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입법부의 어떤 기능이 약화가 되고 있다. 좀 정밀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권력 분립을 얘기할 때 삼권 분립을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 이권 분립이 있고 삼권 분립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로크하고 몽테스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페이퍼 있겠지만은 로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혁명 때 그 전에 우리가 사회계약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로크는 기본적으로 이권 분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권 분립이라는 게 입법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죠. 사법부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네, 그래서 특징은 입법부 행정부 중심인데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입법부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점. 아무래도 이제 로크가 나온 게 당시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국의 입헌군주제, 즉 이제 의회 중심. 여기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 사법부에 대해서는 무게감이 입법부에 속하든 행정부에 속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이진 않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권력 분립은 권력 분립인데 입법과 행정 중심이라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삼권 분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입법도 중요하고요. 행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둔다는 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권력 간의 견제 균형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점.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덤으로 얘기하면요, 로크와 관련된 요 이권 분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영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요. 이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수용한 곳이 이제 미국이 되겠죠. 자, 요렇게 좀 나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제 원리인데요. 자, 대의제 원리라는 말이 이건 별거 없어요. 그냥 대의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표 선출하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주권 행사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의회라든지 간접 민주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자치 원리 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는요, 이게 원래 그 자치의 원리,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리는 원리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중앙에서 모든 걸 시작해 그러면 따라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어떤 관계에서 지방의 역할이 커진 거예요. 그 지역의 현안들은 그 지역 주민이 해결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요, 지역 주민이라는 개념. 이 사람들이 주체 되겠죠, 주체.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게는 알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막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 기초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 지방자치단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랑 이제 단체장이 있다는 거. 간단 정리하면은 보통요 지방에서 의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이 있어요, 장. 그래서 지방의회란 말 그대로 이제 지방의 입법기관이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조례라고 불리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법을 우리가 보통 조례로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알겠죠? 반면에 지방의 장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집행을 많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요 안에 룰 중 하나가 이제 규칙이라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방을 한 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방은 범위상 광역이라는 개념이 있고 기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의미할 거고요. 기초는 시, 군, 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기초에서 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구? 여기서 이 구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안에 있는 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 청주시 흥덕구라든지 수원시 영통 그런 구가 아니에요. 어떤 구냐? 광역에 있는 구를 의미합니다. 광역에 있는 구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 요 부분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 쪽에서는 이제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청원권, 뭐 주민감사 청구, 그다음에 주민소송, 소환, 투표가 있는데, 청원권은 말 그대로 어떤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또는 정책 건의를 위해서 청원을 뭐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청원하는 거고, 주민감사 청구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지방자치 행위를 할 때 그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어떤 법령 위반을 했다든지 또는 공익을 어떤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를 이제 좀 청구할 수 있는, 감사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주민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주민 또는 납세자에게 좀 공익적 소송을 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소환이 좀 나오는데, 소환은 말 그대로 그 시장, 군수와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들을 소환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투표했을 때, 자, 국민 아니에요. 주민투표했을 때 3분의 1 이상이 좀 투표를 하고 이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 이게 대놓고 나오지 않겠지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3분의 1 이상 투표 정도수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주민 소환이라든지 주민 투표 제도가 이제 성사가 안 돼요.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영주권과 관련돼서 이제 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피선거권 마찬가지로 이제 25세 이상 국민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그 선거권 자체가 지방 의회와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이가 이제 25세 이상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대통령 선거는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40세가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민주정치 나왔네요. 우리가 민주정치를 얘기하게 되면요, 직접과 간접을 얘기를 하고 대부분이 간접이에요. 지금 우리 간접이잖아요. 대표자 뽑는 것처럼요. 하지만 직접 민주정치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직접 민주정치 요소는 뭐 기본적 상식으로 알아야겠지만은 직접 민주정치 안에 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들이 오늘날 간접 민주정치를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약간 아이템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지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직접 민주정치는요, 모든 구성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구성원이 우리 흔히 말하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요,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요, 그 모든 구성원의 범위가 전부 평등한지 봐야 돼요. 평등하면 상관없는데 평등하지 않으면은 누가 시민인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해요?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죠? 특징은요,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제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서는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국민투표만 허용됩니다. 이건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국민발언제와 국민소환제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직접 민주정치를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레퍼런덤이랑 이제 플래지빗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퍼런덤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직접 투표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직접 투표를 의미하는 거고, 플래지빗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특정한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약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지빗 같은 경우는 헌법 규정 이외의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현재 뭐 통수권자에 대한 어떤 그 신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하는 건데, 요거 잘못 쓰게 되면 플래지빗은 잘못 쓰게 되면은 그 권력자가 권력 연장이라든지 또는 권력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큽니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 좀 나뉘면 되고요. 자, 간접 민주정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간접 민주정치는요, 우선 포인트가 국민이 직접 나서는데요, 투표를 하겠죠, 그렇죠?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표.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를요, 대표들이 나서서 대신 맡긴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요, 대의 정치 또는 대의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은 대부분 다 오늘날 국가들은 다 이걸 웬만하면 합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거의 뭐 10개 중에 9개 나라 합니다. 왜냐면은 영토 문제 크잖아요, 땅들이. 그리고 인구 문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간접 민주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 국민 모두 서울로 모여주세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매번 그랬지만은 대표를 뽑으면요, 이 대표라는 게 뭐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요, 대통령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뭐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선거 활동 통해서 뽑혔으면은 내가 생각한 바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의사 반영이 왜곡될 확률이 크다는 점. 그리고 투표죠. 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선거를 100% 참여하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 무관심이요. 자, 그래서 이런 간접 민주정치의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가 잘 이루어지려면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참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가 잘 되면은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왜곡을 덜 시키도록 노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사 반영을 왜곡하지 않도록 보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간접 민주정치 대부분 하지만은 이게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에서 직접 민주정치를 대놓고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요소를요. 알겠습니까? 요소란 말은 우리가 그중 여러 종류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요런 것들 넣겠죠, 그죠? 자, 요것을 우리가 혼합 민주정치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걸 넣겠죠, 그죠? 나머지 넣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부각이 되는 게 원격 정치예요. 그래서 원격 정치는 제일 좋은 점이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 그리고 젊은 층이 참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안 좋은 점 있죠. 아무래도 이제 IT라는 정보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뭐 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해킹이라든지 정보적인 침해적 문제 통해서 여론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젊은 층 중심이었던 입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젊은 층이 아닌 계층이라면은 좀 여론이 조금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IT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짓기는 좀 어려워요. 이건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제 40, 50대 분들도 하겠지만 주류가 거의 10대, 20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모든 계층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원격 민주정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라는 점을 좀 인지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토픽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고대 민주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적어놓은 게 좀 많아요, 여기는요. 근데 이제 말로만 설명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 민주정치의 발달 순서를 보게 되면요, 고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가 없다 그랬죠, 제가. 중세는 왕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근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현대로 구분이 됩니다. 요렇게 좀 나뉘겠죠. 자, 그럼 보게 되면은 고대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요, 직접이에요, 직접. 그럼 직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성원에 대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선은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다.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왜 얘들이 직접 했느냐? 인구가 적었거든요. 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수월성이 있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가지고 추첨을 하거나 윤번제 순서대로 하거든요. 자, 수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탁월해요. 선거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임기가 1년밖에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민들의 어떤 참여 높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윤번제가 됐던, 아니면 500인 평의를 했던, 아니면 추첨을 했던, 심지어 뭐 선거를 하든, 그죠?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제한적이죠. 두 번째, 제한적이죠. 왜 그러냐? 제한적이란 말은 모두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두가 시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 시민이라는 계층이 모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즉 제한적인 이유는요, 여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외국인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여성, 노예, 외국인은요 시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민 누구겠어요? 성인 남성을 의미하겠죠. 군대를 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은 민회가 장군의 평의의 재판은 아닌다는 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이 좀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고대는요, 자, 아테네. 그래서 포인트 첫 번째는요, 직접 민주정치. 직접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자, 제한적이다. 모두가 시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대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에요. 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아테네 민주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를 보게 되면요, 도편추방제예요. 그러니까 도편이란 말이 돈 도자기를 의미하고 편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 파편이거든요. 옛날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편에다가 독재자가 되거나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죄다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투표를 해서 6,000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10년간 이제 해외로 추방하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제 독재 세력에 대해서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편 추방제는 좋은 점이 원래는 어떻게 보면 국민 소환제 역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정치가들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데 적합한 제도예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정치를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한 악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런 과정들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래서 중후정치라고도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근대 민주정치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대예요. 자, 근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여기 포인트로 우리가 중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는 아무래도 인권이 없었어요. 국왕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이나 왕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념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하나는 천부인권, 하나는 계몽사상, 하나는 사회계약설인데 천부인권은 우리가 제 1강 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쉽게 말하면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많이 얘기한 거죠. 존재 자체가 귀중하다. 그럼 존엄성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유라든지 평등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해봤겠죠.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이걸 하자마자 아유 어떻게 나라님인데 어디 이런 생각을 해요 라고 하겠죠.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부인권을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자, 계몽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깨우쳐서 성장시키는 과정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 어떤 무지라든지 편견을 해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즉 계몽사상은요 과거의 관습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간 어떤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해서 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뭘 느끼냐면은 스스로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가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계몽사상을 접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학설로서 내놓은 게 이제 사회계약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나와 국가와의 계약이 필요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이요. 근데 그럼 계약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좀 동등하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아니면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천부인권과 계몽사상 접한 사람들이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계약이 평등하지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뭐가 생긴 거예요? 물음표 생긴 거죠. 왜? 라는 이 물음표 생겨야 되는데 요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농민반란이라든지 또 의병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길 때요. 반드시 그 주체들은요. 물음표를 달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국가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권력자들은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요 과정이 안 되면은 물음표는요 터져요. 이게 나중에요 혁명이 되거나 의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시민혁명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익혔다는 점, 이 사상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영국 같은 경우는 혁명이 두 번 나와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인데 요거는 이제 좀 서로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청교도혁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왕의 어떤 독재 때문에 반발했다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왕과 의회의 싸움인데 의회가 나중에 이겨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당시 의회가 내놓은 게 권리청원이에요. 우리들의 권리를 청원 들어주세요. 라는데 국왕이 다 찢어버립니다. 이걸요. 알겠습니까? 뭐 박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 했던 사람이 찰스 1세가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왜 혁명이면 청교도혁명이냐면은 당시 의회파랑 왕당파, 그러니까 국왕 세력이랑 의회 세력이랑 붙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이게 원래 청교도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시 여기서 의회파가 이기게 되는데 이 의회에서 주로 믿는 종교가 청교도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교도혁명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승리하게 된 게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역사 시간에 올리버 크로멜이 등장해요. 네. 자, 뭐 아무튼 그건 역사적 얘기가 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는 점 하나. 당시 의회라고 불리면요, 의회가 무조건 귀족은 아니에요. 의회 뭐 귀족도 있겠지만 의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신흥 계층들, 뭐 젠틀이라 불리는 어떤 전문직들과 뭐 용원이라 불리는 이제 좀 부자 농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라는 게 무조건 귀족이라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청일동맹 이후에 여러 어떤 집권자를 거쳤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영국 의회에서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요, 바로 입헌 군주제예요. 어떤 거냐면요, 뭐 역사적 얘기를 하면요, 당시 이제 찰스 1세가 우리가 이때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크로멜 나오고요. 이건 그냥 적지 마세요.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뒷얘기예요. 근데 크로멜 이후에 찰스 2세가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왕정으로 컴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찰스 2세 다음에 제임스 2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왕도 이제 찰스 2세처럼 왕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 이때 터지는데 이때가 청교도 혁명인데 요 이후에 옛날로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다시.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이걸 문제라고 보고 당시 제임스 2세한테 딸내미가 있었거든요, 딸이. 그 딸을 그 네덜란드로 시집 보냈는데 그 시집 보낸 그 부부를요, 왕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명예혁명이에요.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명예롭게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쟁취했다는 뜻인데 대충 얘기하면요. 이 과정에서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부부를 왕으로 만든 건 의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한테 막중한 권한이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헌군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영국이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입헌군주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걸 알 수 있게 한 문서가 권리장전이에요. 우리의 권리를요,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밑에 있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미국을 보게 되면요, 자, 미국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같은 서양이긴 한데요. 이제 우선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권리에 대한 싸움이라면은 미국은 권리는 권리인데 독립에 대한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국의 어떤 식민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난 독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혁명을 통해서 만든 미국은요, 민주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자, 공화정. 이건 뭐예요? 국왕이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천부인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크의 저항권을 가져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항권 로크네, 이거 체크는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 스타일은 로크의 2권 분립은 아니에요. 얘들은 3권 분립입니다. 미국은.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네. 프랑스는 좀 크죠? 자, 보세요. 자, 프랑스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뭐 대혁명을 통해서 당시 왕이 전제 정치를 하고 신분제 모순, 이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제도의 모순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1신분은 성직자고 2신분은 이제 왕정에 있던 귀족들이고 3신분이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인데 그중에 부르주아 반발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권선언문 얘기하고 민주공화정 얘기하고 처부인권 정하고 신분제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잠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왜 혁명이 생겼느냐를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왜 혁명이 생겼느냐. 어디다 적을까요? 자, 여기다 적죠. 여기다가 보면은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당시 정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료, 그리고 이제 상비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계층들이 엄밀히 말하면 뭐 귀족이나 뭐 이제 의회를 원래 의미하는 건데 보통 여기를 우리가 귀족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근데 그 다음에 당시의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시민 계층이거든요. 그럼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뭘 주겠어요? 세금을 바치거나 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국왕 이쪽에 월급 준대 이쪽으로 보호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유지하게 되는 바탕은 누구냐면 바로 국왕이 아니라 상공 시민층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국왕이 이쪽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쪽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절대안정 때.
내가 왕이야. 그리고 신이 나에게 줬어. 라고 하는 뭐예요? 바로 왕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빡치죠. 그죠? 화가 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상공심층이니까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니까 돈이 있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일반 어떤 농민이나 노동자 쪽은 아니에요. 그럼 상공심층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바로 이제 부르주아거든요. 부르주아. 자, 프랑스 혁명을 얘기해가지고 좀 부르주아란 말이 잘 나오는데 부르주아란 말을 우리가 1강에서 배웠자면 이 사람들 부자일 거 아니에요. 부자. 근데 부자긴 한데 귀족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국을 예를 들면요. 영국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 프랑스 얘기고 영국에서는 이게 나와요. 젠틀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나와요. 젠틀이. 젠틀이가 이제 좀 뒷얘기지만은 오늘 그 젠틀맨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의 어떤 어원 중 하나인데 젠틀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계층들이에요. 그리고 요몬이라고 불리는 요몬이 우리 쉽게 말하면 분노이거든요. 부자 농민들, 그러니까 농장주들이에요. 공통점 뭐예요? 젠틀이 요몬이 됐든 부르주아 됐든 공통점 모두가 부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귀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층들은요. 돈은 있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는데 사회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신분제 모순 차원에서는 빡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영국에서는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정 같은 부서가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는 독립을 해야 되니까 독립선언문이 있을 거고 프랑스에서는 이걸 얘기할 때 인간의 권리를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인권선언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대체 의의가 뭐냐? 바로 뭐냐면요. 고대 우리가 아테네 얘기할 때는 이때는 뭐였어요? 이때는 직접이었죠. 그죠? 근데 이때는 참여 가능한 시민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직접이 이제 아니고 어떻게 간접으로 가겠죠. 간접 민주주의로 갑니다. 민주정치로. 그래서 대의제라는 개념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국가가 있고 시민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국가가 우선이었고 시민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는요. 계약, 특히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람과 나와 국가 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계약. 그럼 이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에 대한 권리, 즉 주권이 중요하겠죠. 그죠? 즉 국민 주권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 때 똑같이 제한적이에요. 자, 제한적 두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아테네 때는 왜 제한적이냐 물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죠.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외국인은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게 아테네 민주정치였죠. 그죠? 그러면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1700년대, 1800년대 넘어오면서 이때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왜 제한적이냐? 간단합니다. 이때 제한적인 이유는요. 근대 때 가장 제한적인 이유는요.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예요? 부르주아잖아요. 부르주아. 즉 부자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여성, 위에 써있네요. 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다음 그림이 나오겠죠. 이쪽 사람들은 똑같이 계몽 배웠고요. 똑같이 인권 배웠고 천부인권 배웠고 똑같이 사회학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나중에 들고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추구한 거 뭐냐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뭐가 하겠어요? 참정권 얘기가 나오겠죠.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근대고요. 현대 들어가기 직전 얘기 나옵니다. 이제 현대는 아니고 아직은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장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 농민, 여성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선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어떤 권리 참여에 대해서 관심 생기겠죠. 그죠? 자, 거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거권 확대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러다이트 운동이 들어가요. 뜬금없이 이게 기계 파괴운동이 왜 나오냐면요. 당시 영국에서는 영국이죠.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국가 입장에서는 발전시켜야겠죠. 그죠? 그러면 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주들, 공장장들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들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누가 성장하냐? 바로 돈 많은 사람들, 즉 우리는 이 사람들 산업 자본가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말은 같은 말은 뭐겠어요? 같은 말은 바로 이제 자본가도 성장하기 때문에 나머지 계층은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즉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특히 기계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잃을 걸 두려웠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계 파괴 운동, 라이트 운동이 들어가면서 이제 노동자 중심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만드느냐? 노조를 만들게 됩니다. 노조. 알겠죠? 자본가들 너무 성장하니까요. 그 자본가들이 왜 또 성장하냐? 이 자본가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또 뭐예요? 또 선거 나가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의회를 진출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의회 진출하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항을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참정권 운동, 또 다른 말로는요. 선거에 대한 권리를 확대시켜 주세요. 선거권 확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건 성공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 대한 선거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 요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알겠죠? 자,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좀 변화가 생겨요. 이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뭐 1차부터 5차까지 나오게 되는데 요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잘 나오거든요. 이게 저기 기출문제에서는요. 보면은 1차 같은 경우는 상업자본가예요. 자, 그럼 해당되는 게 상업자본가.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자라잖아요. 부자. 네, 부르주아. 자, 그러다가 일 터져가지고 나중에 누구까지 퍼지느냐? 상업자본가랑 플러스 노동자가 퍼집니다.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끼리가 선거권 확대가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가게 되면은 상업자본가랑 노동자랑 그리고 이제 농부랑 광부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4차로 가니까 더 늘어나요. 확 늘어납니다. 모든 직군들이 포함되는 뭐냐면요. 자, 상업자본가랑 노동자랑 농부랑 광부를 중심으로 하는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21세 남성이랑 플러스 30세 여성까지 증가를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함정은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은 남자가 나왔네? 그러면 웬만한 남자 포함이죠. 여자도 나왔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보통 선거가 되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통 선거가 되려면은 이제 똑같은 입장이 돼야 되는데 여자가 30세예요. 그럼 당시 여자도 뭐가 된 거예요? 제한적이 걸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21세 이상 5차 때 1920년 넘어서야, 즉 이게 28년 대공황시기거든요. 21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자 21세가 넘어가면은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평등, 그러니까 대상의 평등이 이루어진 게 이때 5차예요. 그러면 4차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직업의 제한적이라면 여기는 남녀에 대한 제한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게 좀 남녀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선거권 확대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노동자, 농민, 여성이잖아요. 근데 노동자, 농민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이 먼저 해결이 되고 가장 마지막이 돼서야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 신장됐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여성 인권이 지금 현실적으로 평등화된 게 100년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씁쓸한 이야기네요. 자, 12번째 볼까요? 자, 그럼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 한 개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이에요, 이제부터. 자, 오늘날 민주정치는요, 고대랑 근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참여예요, 참여. 알겠죠? 자, 그래서
참여를 우리가 좀 늘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요. 현대민주주의 가장 특징은 바로 뭐예요? 바로 보통 선거를 하게 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선거 참여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직접 민주정치는 어렵습니다. 즉 대의 민주정치가 되는 겁니다. 간접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한계점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보통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잘 안 돼요. 왜? 대의제잖아요. 뭐예요? 모두가 참여는 하는데 정치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만요? 선거만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굴 뽑는 거예요? 대표를 선출하겠죠. 그리고 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를 한 표를 행사하는 문제다 보니까 정치적 무관심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정치 권력을 보게 되면요. 우선 정치 권력이 이제 나머지 그 1단원의 마지막 두 파트인데 이게 정치 권력이라는 게 정치적인 권리를 어떻게 좀 외부적인 강제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정치 기능이 목적이라는 점. 그래서 외부적인 강제력이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제력을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좀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 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랑 지지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거를 통해서요.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람들을 뽑았다면은 그 사람에게 정치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정당성을 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치 권력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를 뽑았기 때문에 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합법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당성에 기반한 정치 권력을 펼치려면은 당연히 도덕적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수많은 정책들이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진행할 때 합법적인 요소를 갖췄으니까요. 만약 합법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개념이 잡혀있죠. 그죠? 됐어요? 자, 만약에 이 합법성이라든지 도덕성, 즉 뭐예요? 정당성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정당성이 만약에 결여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한 적이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요. 바로 저항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항을요. 다시 말해서 로크가 얘기했던 저항권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저항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사례인데 하나는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그렇죠?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선거의 어떤 조작 문제라든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어떤 시위 항쟁을 의미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5.18 민주화 운동. 이게 이 5.18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군사정부에 대한 어떤 독재에 대한 한 거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5.18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정당성이 없는 저항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이 없는 정치 관련된 저항인 게 당시 군사정부가 시민들의 어떤 동의와 자발적인 지지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의 저항을 일으키는 어떤 대표 사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법치주의를 얘기할 건데요. 법치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릴 건데 그 법에 대한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법의 목적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이 법치주의입니다. 보면은 법치주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고 두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거든요. 이건 잘 나와요. 되게 쉬워요, 근데. 자, 보면은 형식적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법으로 다스릴 건데 형식 틀을 갖춰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법의 형식을 중요하기 때문에 법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면은 법의 모습을 띈 법이에요, 그냥.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적 측면을 고려를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즉 인권 침해라면 좀 직접적 표현이니까요. 이제 기본권이 않겠네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 거치면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법의 어떤 틀 안에 다 맞춰져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게 그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히틀러의 수공법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제 좀 이제 압박을 탄압을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법의 어떤 형식이나 명칭, 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권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렇게 좀 법의 어떤 틀을 중시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식적 법추지를 하고요. 여기서 문제 발생되니까 나오는 게 실질적인 법추지가 나오면 실질적이란 말은 간단해요. 실제로 법이 왜 필요한가 생각한 거예요. 법이 왜 나온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법의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은 기본이고요. 내용과 목적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권에 대한 보장 노력과 연계가 되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오늘 그래서 법치주의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강 진행 중인데 벌써 지금 뭐 교재 보신 분도 알겠지만 바로 단원 종합 문제가 보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1단원 자체가 완성이 되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휘를 좀 이해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1강을 전체로 보면서 그 특정 내용들, 뭐 우리가 순서대로 봤을 때 역사적 내용이라면은 고대, 근대, 현대의 어떤 정치 특색, 그리고 1강에서 봤었던 우리가 사회계약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역사적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요. 그만큼 요 부분들을 집중해서 시험에 나온다는 점도 인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